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살다 보면 다양한 고민과 걱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의 건강이 무너지면요, 그 많던 걱정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단 한 가지만 생각나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통증과 설사 증상 때문에 화장실이 없는 곳에는 갈 수도 없고요. 네. 삶의 반경도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 이 시간엔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장질환센터의 장병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행 갈 때 버스 타기가 무섭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아침 먹기가 두렵다. 또 준비를 다 했는데 밖에 나가려고 하면 슬슬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장 질환 환자분들이 겪는 이야기입니다. 네. 교수님, 실제로 병원에 오신 이 환자분들이 겪는 어떤 불편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실제 환자들 분 중에 일부는요, 하루에 10번 이상 설사 또 혈변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집에서만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야외에 나가면 화장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야외 활동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런 병에 대한 스트레스들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네.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외국 여행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외국 여행은 생각도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한 장질환이 최근 들어서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 환자들 중에 10에서 25% 정도는 10대에서 20대 사이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과거 10년 정도를 비춰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크론병의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한 30% 정도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크론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궤양성 대장염 발생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복통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좀 흔하게 겪는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네. 뭐 더우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살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많은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겪는 그런 장염의 통증과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인 염증성 장질환의 통증은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일반적인 장염은 대개 음식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는 대개 환자분들이 구토나 설사 이런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수분만 잘 섭취하면 대개 일주일 이내에 대개 호전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 사이에 대개 탈수가 심하면 물론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되지만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내가 말씀드릴 염증성 장질환은 원인 불명의 만성, 난치성 소화기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에 염증이 생기는데 악화와 호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환이다. 우리가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론병, 그다음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론병은 침범하는 범위가 되게 넓고요.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다 침범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많이 침범하는 부위는 해맹부를 많이 침범한다고 그러는데 내시경으로 보면 굉장히 깊은 궤양이 건너뛰기 병변이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에만 침범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시경으로 보면 이런 얕은 궤양들이 계속 직장부터 시작을 해서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게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입니다. 네. 앞서 잠시 세균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 속에는 300에서 400여 가지의
세균이 존재한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 속에는 또 유익한 세균도 있고 또 유해한 세균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 속에는 왜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존재해야 하는지 또 그들의 네. 역할은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실제 우리 인체에는 약 37조에 해당되는 세균이 분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 90%는 장내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내 사는 이유가 이제 장내가 훨씬 더 세균이 살긴 좋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장내 세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소화의 역할도 하고요. 또 우리가 대사에도 많은 관여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한다는 거고요. 또 이런 장내 세균은 우리 신경 내의 전달 물질에도 생성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고 하지만 이 두 개가 서로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상주해서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염증성 장질환인데요. 네. 사실 염증이라고 하면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게 염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대장암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일까요? 네, 우리 만성 염증이 생기면 이후에 궁극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 중에 10년이 경과하면 일반인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대장암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 일반인들은 헬리코박터균이 발암 물질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우리가 위 안에 들어가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위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만성 염증은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 또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이 원인 불명의 어떤 질환이다라는 설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원인이 없나요? 어떻게 네, 원인에 규명해야 대한 될까요? 설명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먼저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가 한 5년 안에 32%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기준을 보면 통계학적으로는 2025년 올해 정도 되면 약 10만 명의 정도가 환자가 발생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인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내 세균, 또 유전적인 소인, 우리 몸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 또 환경적인 요인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너무 어린 시기에 사용하는 항생제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흡연이나 스트레스 등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맨 끝에 위생가설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너무 깨끗한 환경에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몸속에는 T세포가 있는데요. 이 T세포의 밸런스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최근에 아토피나 천식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도 여기에 관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전적인 문제인데요. 아마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경우가 아마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자녀 세대로 이완되다든지 한다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가족력, 같은 환경에 사는 가족력이 조금 더 발생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나의 장을 공격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면역학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면역은 선천적으로 면역도 있고 후천적인 면역도 있거든요. 이 면역이 아마 이상 반응 때문에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장내 세균이 있는데 내 몸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마 T세포의 조직이 저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내 미생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내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이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장내의 점막의 투과성이 증가하고요. 이런 것들은 대사산물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이 좀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비타민 D 부족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장질환이 더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사실 이제 장에 염증이 생기면 비타민 D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염증들 때문에요. 또 이 질병 자체들 때문에 아마 이 비타민 D의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이 또 많이 아프시면 야외 활동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환자의 약 25% 정도는 골 결핍이나 골 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성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골절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비타민 D는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야외 생활, 또 햇빛의 노출, 또 운동이나 뭐 그것도 정 안 된다면 병원에서 약물이나 또 최근에 주사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기에는 일반적인 장염이나 과민성 장 증후군하고도 좀 혼동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실제 염증성 장 질환만의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은 반복되는 설사이고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반복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간헐적으로 이제 복통이 생기는 거죠. 뭐 어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계속 배가 아프다. 또 화장실에 갔는데 중요한 건 혈변입니다. 네, 혈변이 있을 때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몸이 체중이 빠진다. 또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부터 좀 말씀드리면은요.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을 침범하는 병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설사, 혈변이 가장 중요한 증상이고요. 간헐적으로 환자가 변을 잘 못 참겠다.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된다. 또 변을 봤는데 계속 이제 또 화장실을 가고 싶다. 또 혹은 점액이 나타나는 변이 있기도 하다. 이럴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크론병의 증상은 설사, 복통, 체중 감소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끔 이제 항문의 추루나 항문의 농양, 또 혈변이 있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제 대개 환자분들이 추루 수술을 했는데 잘 낫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 하면 크론병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 진단이 어렵지는 않을까요? 네, 사실 진단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환자의 병력 청취, 또 신체 검진, 또 내시경 검사, 영상 검사를 통하기도 하고요. 또 혈액 대변 검사를 해서 또 그게 나오는 검사를 조직 병리 검사를 해서 되게 확인하고 통합적으로 진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증상들 중에서도 이 혈변이 나왔을 때는 좀 굉장히 당황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요. 혹시나 한 번이라도 혈변을 보게 되면 좀 이런 질환을 의심을 하고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한 번의 혈변으로 이런 질병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혈변이 나온다면 무시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인은 항문의 치열이나 치역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은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일부 환자들은 나중에 또 반복되네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직장이 암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혈변이 있다면 이게 항문에서 나오는 건지 혹은 대장에서 나오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체에서 장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들도 보조 약물들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염증성 장 질환은 20대, 30대 젊은 층이 그 환자의 대부분을 이룬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염증성 장질환 중에 약 20에서 한 40% 정도는 10대에서 20대 사이에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최근에 서구화된 식습관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도 이유가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술, 담배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일반 시민분들은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복통이나 설사가 계속되면은 병원에 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옛날에 술, 담배를 많이 할 때는 대장 내식을 하니까 안 좋게 나옵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한 게 오래가 되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이 감소되면 병원에 꼭 가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유산균을 꼭 챙겨 먹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술, 담배를 완전히 끊고 2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꼭 마십니다. 교수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심해지면 대장암으로 이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염증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나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염증성 장질환 혹은 대장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진료를 받아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치료하기가 어려운가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고요. 대개는 이제 증상 위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굉장히 예민해져가 있고 또 우울증이나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간혹은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굉장히 위험하군요. 이번에는요, 염증성 장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장 건강 이야기하면은 대변 횟수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 가도 괜찮은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2, 3일에 한 번씩 가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매일 배변을 못 보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에 2번에서 3번 또 혹은 일주일에 1~2번 정도 화장실에 가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다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혹은 어느 날부터 화장실 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변화는 혹시나 장에 다른 문제가 생겼지 않을까라고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전문가의 진료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한 분이 장염에 한 번 걸렸었는데 네. 너무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유산균을 자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장염에 걸렸을 때 평소처럼 유산균을 계속 먹으면 증상이 완화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렇습니까? 증상이 완화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긴 한데 소아의 경우는 급성 장염에 걸렸을 때 유산균을 치료약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인정이 돼가 있고요. 다만 이제 성인인데 급성 장염에 걸렸다. 우리가 유산균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꼭 그렇진 않고요.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느냐. 또 종류의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만 딱 드시고 좋은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2에서 3개월 정도 드시고 본인의 몸에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스 배출에 소리가 크면 건강한 거다. 어떤 분들은 소리가 안 나는 이 가스 배출이 오히려 건강한 거다. 어느 쪽이 좋다고 봐야 될까요? 가스 배출로 건강을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병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괜찮았고 지금까지 평소 잘 지내고 계시던 분이 어느 순간 그렇다면 장이 좁아져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심하고 또 통증이 같이 온다면 꼭 한번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혼자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네, 네.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진단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장과 관련된 검사는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게 대장 내시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져서 예. 지금은 많은 환자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대장 내시경이 아마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아마 대장 정결을 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먹던 약보다도 지금은 알약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수월하게 대장 정결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대장 검사가 내시경 검사 조금 아픈 검사이긴 하잖아요. 근데 진정제 요즘 수면 내시경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진정 내시경을 이용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대장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장 검사는 정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대장 점막을 직접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은 용종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염증의 상태를 직접 파악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50세 이상이 되면
이 병과 상관없이 다른 병이라도 대장암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대장 내시경이 가장 중요한 좋은 검사임에는 분명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고 또 염증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조직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장 내시경의 소견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부터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맨 오른쪽에 보이고 있는 사진이 정상의 대장 내시경의 사진이라면 옆에 보는 사진처럼 밑에서부터 직장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미만성 표재성 염증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크론병의 경우는 주로 이제 해맹부를 침범하는 병이고, 굉장히 깊은 종주성의 궤양이 나타나고 자갈돌처럼 이렇게 병변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또 CT나 소장 조영술, 또 MRI 검사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캡슐 내시경 검사를 이용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 CT, MRI는 좀 익숙한데 캡슐 내시경은 좀 생소한 검사인 것 같습니다. 일반 대장 내시경하고는 어떤 게 좀 다른 걸까요? 사실 이제 캡슐 내시경은 작은 캡슐로 돼 있는 이 카메라를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외부에 있는 몸의 장치를 통해서 캡슐이 찍은 사진을 그 장치로 전송을 하게 되고, 그 전송된 사진을 우리 컴퓨터로 연결해서 소장 내에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요. 대개 위나 대장은 위내시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대장 내시경을 이용하기도 해서 관찰할 수 있지만, 소장은 되게 깊은 부분에 있어서 소장을 직접 관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캡슐 내시경을 통해서 관찰합니다. 또 소장 캡슐 내시경을 이용하더라도 우리가 장정결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장치가 다 해결되고 24시간 정도 촬영하게 되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일주일 이내에 캡슐이 대변으로 잘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의 어떤 병을 진단하는 데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염증성 장 질환을 진단하는 조직 병리 검사와 또 그를 통해서 감별해낼 수 있는 질환까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 병리 검사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채취한 조직을 가지고 병리 선생님에게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환자의 염증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걸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좀 이따 말씀드릴 다른 질병과도 감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별할 진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일반적인 장염과 반드시 꼭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설사, 또 복통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도 감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결핵도 감별 포인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결핵이 조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 결핵이 폐에만 오는 게 아니라 장에도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주로 침범하는 부분이 해맹부이기 때문에 아까 크론병의 어떤 해맹부 침범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장결핵이 굉장히 중요한 감별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대장암이 있는데요. 사실 대장암은 혈변 또 설사, 가끔은 이제 변비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염증성 장질환과 일부가 약간 증상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장암과도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증상은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제 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이 다른 자극에 과민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고, 또 실제 염증이 없는지 내시경 검사나 혈액 검사, 또 분변 반응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치료는 대개 환자분의 증상, 설사 있다면 설사, 또 복통이나 변비에 대한 증상 위주로 대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에 꼭 시험 보기 직전에 화장실을 꼭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면접이라든지 상견례처럼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배가 많이 아프다 하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겪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 염증이 없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트레스가 혹시 가장 큰 원인일까요? 네, 사실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머리 또 장은
신경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민감하게 발생을 해서 장을 훨씬 더 자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지만 스트레스 위에도 음식이나 또 장내 미생물이나 감염 또 약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은 중요할 텐데요. 염증성 장질환도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치료 시기 놓치거나 질환을 방치했을 때는 염려되는 합병증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염증성 장질환은 장에도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장 이외에도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광이나 생식기에 누공이 생겨서 터널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장내 유출물들이 나오기도 한다고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영양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환자분이 이제 배가 아프면 사실 식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통증 때문에 또 장 안에 염증이 심해지면 이것 때문에 장내 영양분을 흡수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영양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합병증은요. 이 염증 때문에 장 간의 협착이나 폐색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폐색이 나타나면 그 앞부분이 부풀어 올라서 천공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소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양 때문에 성장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꼭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또래보다 좀 성장이 더디다면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성인과의 증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소아는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성장 장애만 갖고 오는 경우도 일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좀 다른 애에 비해서 잘 자라지 않는다. 혹시 크론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에 비해서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성인은 이제 성장을 다 한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아는 이제 성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성장과 환자의 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식 그냥 꾀병이라고 치부하지는 않아야 될 텐데 소아들은 아무래도 표현에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염증성 장질환 합병증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의 합병증은 관절염이나 피부질환, 또 안염, 구강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신장이나 담석의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간질환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에 관계되는 합병증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궤양성 대장염은 어느 날 갑자기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되면 대장이 굉장히 큰 속도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걸 갖다가 독성 거대 결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혹시나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내 출혈인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굉장히 출혈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요. 크론병의 일부 환자에서도 장 출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기도 합니다. 또 장과 장 사이에 누공이 생기고 그 누공이 생긴 틈 사이로 음식물이 나가면서 고름 주머니를 만들게 되죠. 그걸 장농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크론병에서 항문 주변에 이런 농량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약 한 40% 정도 환자가 항문 농량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암인데요. 대장에 이런 만성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대장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약 한 8년 정도 지나면 꼭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의 침범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침범하면 할수록 이런 발생 빈도가 더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내시경을 이제 계속 자주 하게 되거든요. 자주 해서 내시경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의 병변도 있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게 많이 퍼지게 되면 결국은 꼭 수술이 필요하기도 해서 반드시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을 괴롭히는 장 건강의 이상 신호.
지난해 소화기 내과를 찾은 50대의 조성아 씨. 3년 전에 술만 먹으면은 설사를 많이 하고 혈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위에 병원을 갔는데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자고 해서 받았는데 장염이라 진단을 받아서 항생제 한 달치 처방을 받고 복용을 했는데 혈변이 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대학병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혈변이 나왔는데 끊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혈변이 멈췄어요. 술을 이제 끊고 나면은 혈변을 안 봐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혈변을 보게 되었어요. 화장실을 하루에 한 10번씩 가게 되니까 일 근무하는데 너무 많은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4주 만에 뵙게 되네요. 요즘 좀 어떠세요?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화장실에 가는 횟수나 혈변이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약물도 치료하면서 생물학적 체질. 이분은 작년 7월 달에 우리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당시에 하루에 한 10번 이상 설사도 하시고 또 혈변도 있으시고 또 배도 심하게 아프셔가지고 내원하셨는데 그 당시에 혈액 검사도 했고요. 또 대장 내시경 검사, 또 영상 검사를 통해서 또 조직 검사까지 같이 해서 우리 궤양성 대장염으로 확진된 환자분이십니다. 급변이라고 그러죠. 변을 봐도 또 계속 화장실을 가는 뒷무직 현상까지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심한 환자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계속되던 혈변과 심한 복통.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증상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복합적인 치료가 시행된다. 처음에 이 환자분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항염증 약물을 먼저 치료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나빠져서 면역 억제제를 추가를 해서 항염증 약물 또 면역 억제제를 같이 사용했던 환자인데요. 계속 한 번씩 또 증상이 나빠지고 해서 간헐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까지 병행했던 환자입니다.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음식 또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영양의 밸런스도 아주 잘 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피하시는 게 좋고요. 충분한 장의 안정이 필요하고요. 술이나 탄산음료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될 경우 어떤 검사를 시행할까?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대장 내시경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검사로 장내 점막 및 염증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관찰하는 데 효과적이다. 대장 내시경은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이고요. 또 장의 염증 상태, 또 다른 병과의 감별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어디까지 침범했는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염증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리학적으로 이게 대장의 어떤 염증인지 또 만성염증인지 또 대장암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섣부른 포기 대신 적절한 치료로 증상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궤양성 대장염은 관리가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꾸준히 약제를 복용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또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내시경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 분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 상태가 양호한지를 면밀히 계속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바꿔감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크론병 환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네. 보통 염증성이라고 하면 항생제를 먹으면 낫는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도 같은 원리인 건지 어떤 치료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은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항염증 약물을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고요.
또 면역 조절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걸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이 돼서 이런 생물학적 제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최근에 바뀐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도 여기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미래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연고를 바르잖아요. 사실 대장에 염증이 생기도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그런 연고 중에 하나가 이런 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5-ASA 제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대장에 연고처럼 작용하는 약물이고 굉장히 안전한 약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의 하나입니다. 먹는 약으로 개발되기도 하고요. 또 자약으로 개발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스테로이드도 중요한 약물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급성기나 증상이 되게 심할 때 중증기의 단기간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개 고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저용량으로 줄여가면서 치료하는 법 중에 하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부작용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많이 쓰는 약제가 면역 조절제인데요. 우리가 아자치오프린이라는 면역 조절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백혈구를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약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안전한 약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약물을 쓸 때는 치료 반응도 반드시 봐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백혈구가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는 백혈구가 갑자기 떨어지는 환자일까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검사가 있어서 사실 사전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한테 안전하게 투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진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이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큰 파라다임의 변화를 갖고 왔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고요. 가장 먼저 개발됐는 게 항-TNF 제제입니다. 강력한 효과가 있고요. 중증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내시경을 해봤을 때도 아까 보였던 그런 염증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약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또 면역성의 부분에 문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약제들이 많이 변화가 돼서요. 과거에는 정맥 주사로 이제 이거를 생물학적 제제를 맞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피하 주사로 맞게 되는 이런 약들이 생겨서 환자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런 생물학적 제제에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약제가 인터루킨 억제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전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되게 좋은 약제라고 하나도 얘기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감염이나 혈전 등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생물학적 제제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지금 보이시는 게 하늘에 마치 별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별처럼 굉장히 다양한 약제가 개발돼서 결국은 염증성 장질환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토록 발전된 생물학적 제제를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술적 치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될까요? 네, 사실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장에 천공이 된다든지 심한 출혈이 나타난다는 한정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약물들을 사용해 봤는데도 결국은 너무 나빠지더라 하면 확실히 장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성염증은 대장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대장암이 발생하면 일부는 내시경 쪽으로 제거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넓다면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수술해도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재발의 가능성은 어떤 질환이든 배제할 수 없는 거겠지만 네. 특히나 이 염증성 장질환은 증상이 악화했다가 호전됐다가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술을 통해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인 건가요?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또 크론병의 경우는 우리 몸에
많은 부분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남겨놓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남아있는 분에서 또 크론병이 다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수술하지 않게 되는 그런 치료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조금 다른데요. 사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침범하는 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대장을 완벽하게 절제하게 되면 사실은 이 병으로부터 완치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사실 절제를 다 하고 나면 또 장루를 해야 된다든지 또 만일에 항문이 있는 경우는 항문을 통해서 또 자주 대변을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완치가 되느냐 이렇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물학 제제가 이제 새롭게 또 발명이 되는 것처럼 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방법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치료제는 선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환자의 상태, 또 중염증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는 처음부터 시작했는 단계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물학적 제제나 또 면역학 제제를 강력하게 투여해서 환자의 염증을 치료하는 이런 단계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미래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포 치료나 유전자 기반의 치료, 또 최근에는 AI가 워낙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AI를 이용해서 환자의 약제의 선택이나 이런 거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술의 이런 발전과 개발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 강조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생활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영양 갖춘 이런 습관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균형 잡힌 식사를 반드시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먹는 음식이 어떤 게 내 몸에 조금 안 좋구나 하는 걸 갖다가 다이어리를 꼭 작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 담배, 스트레스를 꼭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기검진 꼭 하셔야 됩니다. 정기검진에서 혈액학적으로나 혹은 분변 쪽 바이오마크를 이용해서도 좋아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병원에 자주 오면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울 앓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지원이나 교육도 반드시 중요하고요. 환자분이 되게 또 막 좋아지면 약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약물을 먹는 것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음식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면은요. 염증성 장질환은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 패스트푸드, 튀김, 라면,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 가급적이면 활동기는 좀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탄산음료나 술, 과도한 카페인도 그렇고요. 또 음료수나 초콜릿, 단당류가 그렇고요. 또 굉장히 거친 채소류들도 조금 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음식은 물론 계속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죽, 감자, 흰살 생선, 또 계란찜, 두부, 지방 함량이 적은 단백질 음식, 또 버섯이나 애호박, 가지 등 부드러운 채소, 또 쌀밥, 과일 등 통조림 등 저섬유 식품을 권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 위장에 좋은 음식 중에 양배추를 흔히 그렇죠. 알고 계셔서 즙을 먹기도 하고 삶아 드시기도 하는데 양배추도 장 건강에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에 병이 잘 컨트롤된 상황을 관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염증이 심한 상태를 활동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액이 때는 어떤 음식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양배추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활동기가 되면 장에 협착도 생기기도 하고 해서 양배추를 드시면 또 가스 발생이 된다든지 섬유질 때문에 어디 장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반드시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장질환 때문에 설사, 복통을 계속해서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이 주위 사람들의 그런 배려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치료를 위해서는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은 이제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네. 염증성 장질환도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유한이 되고 거의 평생을 걸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병이 주변에 있다 하는 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병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면 사실 이제 막 수그려져서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학교 생활할 때는 친구나 선생님한테 반드시 알려서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화장실에 갔을 때 이런 환자분들이 지금 제가 이런 병에 있어서 그렇다면 좀 환자도 좀 양보를 좀 해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빨리 성숙된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일상을 괴롭히는 장질환.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장질환으로 고생하는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크론병을 진단받은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크론병을 앓고 있어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론병이 오래 지속되면 장이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또 협착된 부분에 그 앞부분이 이제 천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예상치 못하게 출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최근에 생물학적 제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또 수술을 받기를 권하고요.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크론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부터 항문까지 모든 부분을 다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했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다시 수술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술 받지 않는 약물적 치료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계속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수술 후에도 약을 꼭 복용해야 됩니다. 와, 그런 병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야, 이거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군요. 사실은 크론병은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치료 방법은 다양하지만 조금 이제 멀리 바라보고 치료를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평범한 직장 생활 중인 4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받은 이후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설사를 한다고 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장 내시경을 해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무척 당황스럽대요. 그래서 혹시나 급성으로 대장염증이 생기거나 혹시 검사하는 과정에 대장을 조직이 파괴되었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지 좀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장정결액을 먹게 되거든요. 그 장정결액에 의해서 간혹은 환자분이 장내 세균이 불균형을 온다든지 그게 좀 자극이 돼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대개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면 대개 정상으로 다 회복되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더 이상 너무 오래 지속된다 하면 의사 선생님하고 꼭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대장을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대장에 공기를 넣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공기가 과도하게 좀 들어가는 이런 환자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복통이 있다든지 또 가스가 잘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걷거나 움직이고 변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가스를 배출을 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대부분 호전됩니다. 가끔 그래도 안 되면 가스 제거제도 가끔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가스를 배출하는 건 우리가 무의식중에 좀 나가기도 하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의식하지 않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평소 장이 예민한 2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오랜 동안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다고 해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수시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혹은 직장에서도 꼬르륵 소리 때문에 너무 곤란했다고 합니다. 눈치도 보게 되고 자리를 피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 업무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래요. 근데 시대도 없이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염증성 장질환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건지 병원 가봐야 되는 건지 통증이나 뭐 그런 건 없거든요.
선생님 의견 어떻습니까? 아마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크던데요. 네. 그걸로 소리가. 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제 장 안에 있는 음식을 장 운동이 그걸 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장 운동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 운동과 장내 가스가 다소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되게 그런데 예민하신 분이 계시긴 하세요. 네. 좀 가급적이면은 부드러운 음식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면 가스 많이 배출하는 음식 이런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나 내가 그런 습성은 없는지. 다만 이제 뜨거운 거를 먹을 때 이 공기를 많이 삼키시는 분이 계세요. 얘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공기 양이 좀 많이 섭취가 돼서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염증성 장질환은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혈압이나 당뇨처럼 잘 관리하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지만 이 병도 잘 관리하면 평생 직장 생활이라든지 또 건강한 생활, 또 운동, 또 결혼, 육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진료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관해가 되더라도 항자의 증상이 많이 좋아지더라도 꾸준히 약을 먹고 진료를 받고 관리를 받는 관리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증성 장질환, 만성 질환이지만 이 증상 조절 잘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료 기술들이 잘 개발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꾸준한 모니터링 그리고 꾸준한 진료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우리 몸속의 대장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증상이 의심될 때는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소화기내과의 장병익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